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속에 첨단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미래농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 농업 분야 공약으로 많이 언급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이미 스마트팜과 AI 농업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한국형 스마트팜으로 중동 지역에 진출한 스마트팜 업체와 또 도시형 스마트팜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광주 북구의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문인 광주 북구청장님 또 이문영 대표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좀 전에 이제 화면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겁니다. 좀 생소한 공간에서 이렇게 뭐 농작물을 기르고 하는 모습들, 또 이렇게 중동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는 모습들 좀 보셨을 텐데요. 이문영 대표님, 최근에 이 쿠웨이트에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10,000,000 규모의 MOU를 체결하셨다고 해서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는 고온의 사막 지역 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날씨로 인하여 농산물 재배가 힘든 국가에 맞는 스마트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국가에서도 장기 보관이 가능한 농산물의 경우는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 채소나 딸기 같은 과채류의 경우는 수입 대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할 대안은 연중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팜뿐입니다. 쿠웨이트의 텐저블 그룹이라는 기업과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의 규모는 약 2억 3천만 원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 구축을 시작으로 성공적인 재배 검증을 거친 후 즉시 14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농장 구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네. 이게 저희 중동 지역에 이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이제 수출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중동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떤 사막의 환경들. 근데 그런 곳에서 신선 채소 또 과채류 이런 것들을 직접 재배해서 바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뜻 상상은 안 됩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기술로 구현을 해서 그 불모지 같은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중동 현지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쿠웨이트 기업에서는 농산물 재배 기술 보급과 함께 한국형 유통 시스템의 현지 구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팜 기술 보급 그리고 한국의 K유통 시스템의 진출까지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기업의 목표이고요. 중동에서 요구하는 스마트팜의 재배 농산물의 종류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사막지대가 넓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나무 심기를 위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묘목 스마트팜, 그다음에 화훼 스마트팜, 게임 체인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딸기팜 등 무수히 많은 종류의 재배 작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화된 종류의 재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팜의 여러 전문 기업과 함께 하고자 하고요. 공동체를 통해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여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중동 진출 또한 디지털 트윈 방식의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기업과 함께하면서 이룬 성과입니다. 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스마트팜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 작물류의 접목이 돼서 굉장히 시장이 커질 수도 있겠고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로 구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중동에 한국형 스마트팜이 진출을 했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 북구가 도시형 스마트팜을 또 추진하고 있어서 눈길입니다. 청장님, 이 북구에서는 언제부터 이 스마트팜을 좀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까? 네, 우리 북구에서는 작년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큐브형 스마트팜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 우산동하고 두암동에 그 유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큐브형 이제 이런 스마트팜을 저희들이 조성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큐브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수경정배 이렇게 수직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들인데 거기에서 친환경에 대한 농업 실현 가능성을 저희들이 엿봤고 또 한번 이렇게
도시 농업입니다. 어쨌든 지금 공개 농업이나 일반 농업이 아니라 도시 농업에도 이런 빈 유유지나 짜투리 땅이 있고 빈 건물이 있으면은 스마트팜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그 농작물을 그렇게 경작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들이 엿봤습니다. 거기에서 제작된 그런 나오는 그 상추를 가지고 채식 이렇게 새마을회에서 이렇게 무료 시식 계획사를 했는데 굉장히 주민들께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북구에는 스마트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어 계측이라는 핵심 기술들이. 그래서 그 22년, 23년하고 24년 두 차례, 23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129만 불의 수출 계약을 저희들이 했었고, 작년에는 미국 샌디에고에 가서 그 미국에 179만 불의 수출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북구 뭐 스마트팜 이렇게 혁신밸리라든지 이렇게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된 겁니다. 청님 말씀을 듣다 보니 좀 궁금한 것이 예. 어쨌든 북구는 면적도 넓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 이제 도시, 광역시 중에서도 예. 자치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어떤 점에 좀 천착을 해가지고 이 농촌도 아닌데 굳이 예. 이 스마트팜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예. 생각하시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 북구도 땅이 넓다 보니까 그 석곡동이나 건국동은 굉장히 농업 인구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뭐 지산 딸기, 또 이게 토마토, 또 파프리카, 스마트팜에 이제 기후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거기서 스마트팜을 한 3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해 오셨고, 또 이제 도심을 보면은 빈집이라든가 유휴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도시 농업에 대한 그런 그 스마트팜 육성이 지금 우리가 나서야 할 때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게 되면은 일단 청년들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노인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마을 공동체가 수익형으로 가서 같이 함께하는 스마트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요. 또 이제 아까 임문영 대표님 그렇게 중동 진출처럼 또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하시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저희들이 기업의 수출 판로도 개척해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이 도시와 농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물리적인 공간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고 또 도시의 문제, 뭐 유휴 공간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또 해소하는데도 또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참신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지난달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제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그 전남을 찾아서 스마트팜 또 AI 기술을 예. 통한 이른바 K농업 여기에 예. 대한 비전을 좀 말씀을 하셨던데요. 예. 자, 한국형 스마트팜의 해외 수출 또 도시형 스마트팜 확산 이런 것들이 이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형태의 이 K농업 강국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스마트팜하고 AI하고 인공지능하고 융합은 우리 농업이 나갈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는 지금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천남 3주구에 있고 또 거기에 데이터 센터, 앞으로 AX 실증밸리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AI 기반 스마트팜 산업이 더 육성되리라 보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투자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형 K 스마트팜이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수출 기반 마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이제 아까부터 쭉 사업 과정 또 중동 진출하시게 된 과정을 들어보니까 뭐 저의 일도 아닙니다만 좀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좀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국형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이 중동에서 성과를 내고 또 이게 어느 정도 협약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까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선례도 찾기 힘들고 하니까요. 작년부터 이미 중동에 공을 많이 들이셨다고 하던데 또 어떤 식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이게 기업이 해외에서 이렇게 계약 수주를 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뭐 중국의 그 자재 수급 그런 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중동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각종 스마트팜 관련 박람회를 계속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북구청의 권유로 농심, CJ, 이수화학 등 좀 큰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 12개 업체와 함께 중동 스마트팜 로드쇼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북구청의 적극적 연결과 행정적 지원이 중동 계약의 발판이 된 것 같고요. 기쁜 소식은 이번에 추가 계약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6월 중순경 다시 쿠웨이트를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지역으로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 10여일 정도 출장을 갈 건데요. 꼭 추가 계약을 해서 귀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저도 소개해드리는 저도 또 설명을 해주시는 대표님도 그렇고 아직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의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산업의 분야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시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이 응원을 좀 끌어내는 것 같은데요. 자, 광주 북구청의 도시형 스마트팜과 중동의 한국형 스마트팜. 그럼 시작 시기가 이제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이게 그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작년에 이제 우리 임원용 대표님께서 두바이에서 이제 그 국가적인 산업 박람회가 스마트팜 박람회가 있었는데 이제 구청에서 좀 직원들을 파견하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업춘향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럼 세계적인 스마트팜의 시장에 대한 그런 흐름도 알고 또 우리 적용 여부 이런 부분들에 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돼서 오늘날 우리 북구에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이루게 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번에 사업을 다녀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갈 수 없는 입장이니까 영상으로 우리 광주의 뭐 AI 단지라든가 스마트팜 현황들을 다 이렇게 제출해서 했는데 거기서 좀 좋은 인상을 제가 받았다는 인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좋게 나왔다니까 정말 그 축하할 일입니다. 네. 자, 스마트팜 업체와 또 지자체 간의 협력이 뭐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자본들 또 인력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협업이라고 하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 이제 디테일하게 따져보고 가다 보면 굉장히 이제 손발을 맞춰야 될 부분도 많았을 것 같고요. 사업 추진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힘든 점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이 사업 쭉 추진해 오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막혔더라 싶었던 게 있으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예, 이제 기업이 이런 성과를 내려면 좀 무한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도전이라는 게 좀 어렵죠. 그게 성공 확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과 실패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뢰가 기업 활동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농업의 미래를 예전부터 꾸준히 읽어보고 오고 계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리 청장님한테도 고맙고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청장님 이제 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농업의 오지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기술력을 갖고 뛰어드셨는데 예. 반대로 그러면 이제 그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 관공서 입장에서도 예. 이제 우리는 지원해줄 만한 기술력이나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진 기업들이 관내에 많이 있어서 지원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예, 예. 실제로 이제 이것들은 억지로 누군가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북구 같은 경우에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싶은데도 또 이런 쪽으로 스마트팜과 이쪽 관련해서 좀 산업을 좀 키우고 싶은데도 어려운 부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이제 세계 글로벌 시장에 이렇게 도전하고 혁신하는 부분이 만만치는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그 구청이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 조건, 절차 이런 부분에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적극 행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풀어가면서 기업하고 같이 가겠다. 치은 기업 정책을 쓰겠다는 부분이 많이 효과를 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스마트팜이 이야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도전과 성장을 적극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두 분께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장님께 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네. 이렇게 도전하는 기업들 또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지자체에서 또 뒷받침해주고 굉장히 이제 합이 잘 맞고 또 기술력이나 열정을 갖추고 또 지원도 규모 있게 하고 좋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지금까지 이제 성과도 있지만 네. 뭐 더 확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북구에서 지금 K 스마트팜 혁신 밸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좀 사업을 크게 키워 나가실 건지도 좀 궁금하고 예. 이 K 스마트팜 혁신 밸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K 스마트 혁신 밸리도 어쨌든 이제 외국에 오시거나 여기 컨소시엄들이 많이 뭐 AI 업체 또 스마트팜 하는 뭐 토마토나 지산 딸기, 장복 반장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빈 유휴 공간을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연구 개발도 하고 기술 실증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교육하는 그 복합형, 융합형 공간입니다. 한 150평 정도 지금 계획에 지금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운영은 이제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에 직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민간 단체의 컨소시엄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AI 업체라든가 또 시집 필요한 장목반장이라든가 또 이렇게 많은 그런 기업들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민간인 단체라든지 또 협동조합 이런 단체에서 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은 그 지금 이번 이런 기회에 그 25년부터 29년까지 우리 북구 스마트팜 그 마스터 플랜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토마토나 딸기에 그런 그 스마트팜에 필요한 이런 농업을 확대하는 거하고 또 도시 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 그리고 이제 일자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육성하는 부분들 또 우리 이문영 대표님처럼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것 이런 4개의 분야를 나눠가지고 이번에 그 혁신밸리를 만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체험도 하고 기술 실증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실제로 좀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이 혁신밸리를 통해서 이제 기대하는 수준이 있으실 테고 규모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텐데 이제 아직 계획 단계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의 기대 혹은 그런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 이제 저희들보다도 지금 대전시 같은 게 이번에 한 스마트팜으로 116억 정도 이렇게 그 국비를 땄더라고요. 공무원 사업에.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가 일반 시입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이렇게 발전돼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의 우리보다 앞선 성과가 있는 도시들의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우리 북구도 못지않게 저희들이 실행 계획을 짜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대표님, 이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한 설명은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구청장님께 들었습니다. 또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제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이제 계획대로 된다면 사실 그거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중간중간에 많은 이제 그 민간 기업들과의 협업이라든가 또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이제 상호작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혁신밸리가 생긴다 그러면 이 공간에 좀 초대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장님의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가지고 갔다는 건 뭐냐면 그 몇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 함께 간 거예요. 함께 가서 그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웰컴 투 광주로 하게 된 겁니다. 광주로 오십시오. 그래서 광주 오셔가지고 이런 걸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쿠웨이트 기업이 광주를 방한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방한하시면 스마트팜뿐만 아니고 AI 중심 광주를 중동에 소개하는 공식 무대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팜 랩 그리고 체험 매장 이런 것들이 북구에 있는 G3센터에 무대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곳에서 단순한 농업 기술만이 아닌 다방면의 융합이 구현된 융합형 K팜 그것을 세계화를 위한 플랫폼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제안 모델은 보통 도심 건물 안에 스마트팜 무역관이 만들어지고요. 그걸 보시고 거기서 생산된 그 농산물 그리고 그걸 가공 그리고 매장에서 판매되는 것까지 한꺼번에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을 통해서 KBS가 가지고 있는 소담스퀘어라고 있습니다. 소담스퀘어에서 진행 중인 라이브 커머스 쇼핑 방송 이런 것들도 직접 현장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생산을 구매한 제품들을 로켓 배송이나 그런 걸 통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그런 것까지 쿠웨이트 오시는 우리 손님들이 보시게 해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함께 수출되는 그래서 K유통, K영상, K물류 등을 함께 그분들에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스마트팜에서 생산하는 작물만 생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고 네네. 이 작물이 어떻게 상품화가 되고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떻게 광고가 되는지 네. 일련의 그 유통 과정 전반이 판매 네. 과정 전반이 이렇게 소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그 쿠웨이트에 있는 기업분들하고 이제 협약을 맺으셨지만 중동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지역에서 생산된 그분들한테 이 생산되는 이런 모델들, 과정들을 소개해줬을 때 좀 어떤 정도의 관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신기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끼시는 건지. 저희는 너무 쉽죠. 스마트폰 보면서 물건을 산다거나 굉장히 쉽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은 그 자체를 말로만 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고 계속 이야기하면
신기한 걸 넘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AI나 빅데이터 센터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기술력이 조금 이제 우리가 더 앞서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고 싶은 거죠. 네. 일단 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된 제품 하나를 보여주고 팔고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닌 시대가 돼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인 이런 과정들 산업의 전반적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홍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해외 기업들이 이 광주를 방문해서 스마트팜 기술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당연히 지역에도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그런 분들 오신다 그러면 지역의 입장에서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또 이제 홍보를 한다거나 소개를 한다거나 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진명 대표님 말씀대로 쿠웨이트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광주를 방문하게 되면은 일단 저희들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또 다른 해외 바이어들도 많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 실증이나 또 그 연구 개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우리 그 주민들이 체험하고 교육하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또 이제 상담하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굳이 우리 기업이 많이 가지 않아도 이렇게 될 것 같고 외국이 많이 안 나가도 그리고 이제 어쨌든 광주에 오시면은 그분들이 이 스마트팜만 보겠습니까? 뭐 인공지정화 단지에 데이터 센터도 AI 산업도 보고 싶어 하고 또 우리 광주는 문화 수도이기 때문에 문화 산업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어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이제 뭐 중동에 진출한 한국형 스마트팜 업체로서 이제 뭐 사실 지자체도 지자체지만 근데 더 많은 그 규모의 예산이나 이런 거를 어쨌든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정부니까요. 뭐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적인 재정 구조, 또 예산 구조, 지원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큰 도움이 이어진다면 이런 쪽으로 더 산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들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지원, 더 큰 규모의 지원을 원하신다면 정부에서 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 말씀하셨던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경우가 하나의 정부의 지원이 벌써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광주 북구에 만들어진다면 저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정말 새로운 것이고요. 우리가 나가지 않고도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걸 보는 게 원칙이 맞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저도 그런 방식을 만든 겁니다. 4명의 정말 훌륭하신 분들 이건 좀 적어갖고 왔습니다. 이제 웰컴 투 광주, 즉 쉽게 말해서 그런 초청 영상을 가지고 제가 쿠웨이트를 들었는데요. 광주 서구갑 조인철 의원님,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김광림 중앙회장님, 그다음에 3.1건설의 최감렬 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문인 북구청장님이 바로 그분들이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작지만 기업이 뭔가 하고자 할 때 그걸 믿고 그런 조그만 영상을 만들어줘서 같이 주셨을 때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빌어서 특히 우리 문인 청장님한테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 질문도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대표님 이제 어쨌든 지역 스마트팜을 하시는 이제 업체 중에서는 예. 어쨌든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 성과도 이뤄가고 계십니다. 포부라고 할까요? 앞으로 좀 우리 기업은 좀 이런 식으로 나가보려고 한다.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는 공동체로 운영이 되고 공동체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쿠웨이트에서 한 가지의 채소나 한 가지의 뭐 딸기나 과칠이나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걸 바랍니다. 그러면 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기업들이 북구뿐만 아니고 또 광주뿐만 아니고 여러 기업들이 함께해서 같이 갔을 때 그럴 때만이 중국이나 일본 기업과 대응을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농업만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K 컨텐츠를 같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정부에서 좀 도와주시고 좀 대기업들도 좀 이렇게 도전 정신으로 그분들이 가시면 더 커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 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청장님 뭐 지금 저희가 예. 스마트팜 이야기를 오늘 주로 했습니다만 예. 이제 뭐 사실 북구에서는 스마트팜도 아주 중요한 산업의 영역으로 이제 예. 성장시켜 나가야 하지만 이 스마트팜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산업의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해외 진출에 이런 부분을 좀 특히나 신경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 예. 비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달라진 모습도 있는 것 같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해외 진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해외 진출을 예.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조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북구가 아마 전국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지금 투자 유치나 무역 촉진단을 파견을 저희들 제가 직접 다니고 있는데요. 23년, 24년 두 번 갔습니다. 광산업진흥회. 이제 이름이 이제 광융합산업진흥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업체는 상반기에 두 번 갔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생활 소재로 된 코트라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씩 갈 때마다 한 10개 업체 되는데, 한 1000만 불씩 그렇게 했거든요. 이번에도 선거 끝나면은 또 이렇게 한번 다녀오는데, 어쨌든 상당한 많은 액수의 사전에 매칭을 정말 열심히 직원들이 그 현지에 있는 바이어들하고 해서 상당히 큰 금액에 지금 이번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열심히 해서 내수가 지금 진작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근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장님 이 스마트팜 오늘 산업 이야기 저희가 많이 나눴습니다. 스마트팜 또 미래 농업에 이제 관심이 많은 지역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그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북구가 그리고 있는 스마트팜 또 미래 농업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게 돼서 우리 KBC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그 뜻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 농업은 단순한 농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성화하면은 청년의 일자리도 되는 거고 또 어르신들에게는 제 인생의 이막도 되고 또 기업들에게는 혁신과 도전의 장이 되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 이렇게 지원해서 미래 농업에 대해서 더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북구가 선도적으로 기업과 주민과 전문가와 함께 손잡고 미래 농업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인 광주 북구청장 그리고 이문영 대표와 함께 K-스마트팜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절대 과반이랄 수 있는 지지도 5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겸손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대선 관련한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엄청 바쁘시죠, 요즘? 예. 걸어다니다 졸다가 그럽니다. 그제가 5.18 45주년이었는데 위원장님 페이스북에 5.18 망월동에서 기념 노래를 듣는 내내 울컥했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시면서 광주 진상규명 최초로 국제적으로 제기한 85년이죠. 5월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얘기하면서 박선원, 강기정, 신정훈 4명의 깜빵 동기가 만났다 이렇게 거기서 적으셨던데 네. 같이 사진을 하나 찍었죠. 그래서 어떻게 그 또 앞에 있었는데 네. 다들 또 그 생각이 났는지 같이 사진 찍자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때 다 같이 들어가셨던가요? 저는 들어갔던 건 아니고 서울대 학생회장 겸 전국 학생회장으로서 밖에서 이제 지원했고 근데 다 그 사건으로 재판을 함께 연루돼서 받고 징역도 살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15대 국회 동기 정동영 추미애 의원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 당선 위해서 함께 뛰니까 행복하다 이런 글도 네, 거기도 다 남기셨던데. 15대 네. 초선 때 동기들인데 나이는 뭐 저보다 네. 뭐 한 10살 전후로 많은 분들인데요. 그날 또 거기도 또 어떻게 공교롭게 이재명 후보 기자회견 하는데 뒤에 섰는데 보니까 왼쪽엔 정동영, 오른쪽엔 추미애가 이렇게 같이 셋이 같이 저희가 서서 이거 제가 쿡쿡 치면서 이거 15대끼리 어떻게 이렇게 섰네 그랬죠. 근데 이재명 대표 1기 때 정책위 의장 하셨고 예. 지금 2기
때 수석 최고위원 네, 정책위 의장, 총선 때 상황실장, 지금 수석 최고위원으로 해서 한 2, 3년 정도 호흡을 계속 같이 맞춰오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분인가요, 이재명 대표? 제가 최근에 책 하나 썼는데 네. 이렇게 썼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쿨한 남자다. 쿨하다. 네, 그래서 유쾌한 토론가고 합리적 실행가다. 제가 그렇게 썼는데 우선 이재명 후보 같이 쭉 있으면은 찌푸리거나 뭐 화내거나 이런 걸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웃거나 약간 짓궂게 장난기가 있거나 아니면 뭐 토론하거나 설득하거나 뭐 대략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천성적으로 밝은 사람이고 보통 그 정도 저희 또래에서 어렵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게 살기는 쉽지 않은데 저희가 동년배인데요. 같은 네. 학번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름에 명자가 있어서 그런가 좀 밝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성남시장 하기 전에 민주당 상근은 아니고 그냥 부대변인 있을 때 그때 민주당 출입하면서 이재명 지금 대선 후보를 봤는데 보통 이렇게 밥자리나 술자리 가면은 이제 부대변인들이 말을 막 해서 이제 본인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또 그런 거는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고 뭐 그런 게 약간 샤이한 데가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약간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스킨십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듣고 또 본인 얘기를 막 하거나 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보면 특히 정치인들 가운데는 막 사교적이어서 왁자지껄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로 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또 흔히 이야기하는 계파 정치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 좀 합이 맞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스타일이 좀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좀 뭐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가 왜 대통령이 지금 되어야 되는 건가요? 나라가 어렵고 네. 그걸 헤쳐나갈 역량이 있으니까요. 이 민주 세력, 민주당, 민주 진영의 후보들이 대통령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묘한데요. 위기에 꼭 됩니다. DJ도 IMF 때 됐고 IMF 니까 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 연장선에서 재창출을 한 거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이 돼서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IMF 이상의 위기죠. 제2의. 그래서 저는 DJ와 이재명의 서사가 굉장히 겹친다고 많이 보는데요.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 직사게 고생한 분들이고 내공이 쌓였고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내공을 쓰게 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어려우니까 보수 세력이 네. 사실 진보와 민주당만의 힘으로는 어려운데 보수 세력 중에 비교적 합리적인 분들이 아유 이거 정권 바꿔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 대안은 저기밖에 없구나. 힘을 실어서 정권 교체하고 경제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 네. DJ 때 김종필, 박태준 두 보수의 거목들이 DJ와 손을 잡았잖아요. 지금 그렇진 않지만은 네. 막 쭉 지금 TK 출신의 네. 보수 인사들 그다음에 비교적 젊은 보수 인사들이 막 줄줄이 오히려 그쪽이 내부의 빅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더 작았기 때문에 외부의 보수 세력과 연합하는 근데 DJP였고 지금 최근에 홍준표, 박근혜 지지자 이런 분들이 뭐 다, 이재명 후보 네. 지지 이게 근데 도움이 되나요? 그 뭐랄까 약간 잡탕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도움이 느낌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이렇게 네. 봐야죠. 첫째는 보수에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는 네.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역지사지하면 DJ가 JP와 박태준의 손을 잡은 측면이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들도 손을 잡은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도 저는 보수 세력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나오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이나 가치를 잃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합쳐져서 물이 색이 변한다는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네. 큰 호수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보고요. 대선이 만약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그러면은 국힘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 지금 봐서는 네. 저게 막 서너 갈래로 지금
가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무슨 네. 라인, 뭐 김문수 라인, 뭐 그다음에 비교적 조금 예를 들어 탄핵에 찬성했던 계엄에 반대하고 네. 그런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것도 좀 색깔이 다르고 그렇게 그다음에 뭐 권성동 이렇게 뭐 네. 거기서 또 어떻게 당권을 만들어 보겠다 이러면 막 대여섯 갈래로 갈라져서 알 수가 없고 다시 대선에 그쪽이 졌을 경우에 정상적인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 필요하죠. 과연 그렇게 될 줄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날개를 확대하면서 네. 가령 TK 출신의 뭐 권오을 사실 권오을 의원 같은 분은 과거에 민주당을 했었긴 네. 한데요. 이인기 뭐 또 최연숙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것과 함께 최근에 김상욱, 김용남, 허은하 비교적 네. 젊은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어떤 일종의 민주보수 네. 이런 분들이 미래를 개척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보수 가운데 또는 대구 경북이나 영남에서 어쩔 수 없이 국힘을 했던 분들의 측면이 있는데 건강한 보수나 건강한 중도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국힘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에 참여해서 일정한 역할을 해나가는 저는 그런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국힘이 극으로 가버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민주당의 색깔을 지키면서도 조금 더 중도적인 측면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왼쪽에서는 누가 어디가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미 저희는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와 결합을 해서 지금 보십시오. 조국혁신당, 네. 진보당, 사회당, 네. 기본소득당이 민주당 공동선대위원회로 참여를 했잖아요. 네. 이것도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원래 민주당의 정체성 가운데 있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어떤 중도 개혁 합리적인 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좌우 보수 진보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빅텐트가 너무 커지면 뭐 독재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뭐 저희가 독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결국 지금 입법, 사법, 행정 3권의 분립이 네. 중요한데 그 이상 더 중요한 원리는 국민 주권이죠. 지금 쿠데타가 난 게 무슨 상권 분립이 안 돼서 윤석열이 쿠데타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 형식적으로 되어 있죠. 네. 근데 궁극적으로 권력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권도 강화돼야 되고 그래서 가령 뭐 소환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통제도 강화돼야 되고 네. 예를 들어 감사원도 저희가 국회로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 개혁도 검찰 개혁만 보면 검경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지만 네. 더 크게 보면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검찰 통치를 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면이 있는 겁니다. 사법도 마찬가지죠. 사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이 국민들이 볼 때 아유 저건 뭐지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판이 꼭 삼권 분립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것이 다 큰 틀에서의 저는 국민 주권의 확대라고 봅니다. 하긴 뭐 검찰 영장 청구권을 검찰에 독점적으로 준 개헌 이게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5차 개헌하면서 했던 건데 요거는 좀 뒤에 물어보고 일단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을 들고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푸틴이나 시진핑처럼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애써서 무식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애써서 무식한 건 뭔가요?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명료한 겁니다. 그러니까 2번 연속해서 안 되면 그건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뭔 장기 집권을 그런 장기 집권은 윤석열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그렇게 애써서 이해를 못하고 또 이해를 못하는 척하고 이렇게 이 최소한의 상식과 지식이 없다는 걸 저렇게 광고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검사 출신 김재원 전 최고위원 지금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하고 있는데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4년 연임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잠시 다른 사람 뭐 잠깐 내세웠다가 그다음에 또 나와서 8년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재원 푸틴이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계엄에 대해서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하면서 딴 분들은 사과라도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분이고 5.18 문제에 대해서도 네. 뭐 그렇고 워낙 이렇게 상식이 안 맞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도 그냥 그 연장선으로 굳이 논평이 필요 없는 말이 대꾸를 안 할 되는 가치가 없다는 건가? 워낙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요. 그냥 4년 연임이라고 하면 딱 끝났는데 근데 뭘 연임하고 또 딴 거에다 또 한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이번에 되면은 뭐 한 번 더 이런 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게다가 일반 원리상 이번 대선과 함께 시행되는 개헌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 그 임기 내에 하는 개헌이라면 임기 연장과 관련한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해당 시기의 대통령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헌법적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굳이 재론과 설명이 필요 없는 건데 더구나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그 전 대선 때도 얘기했던 것이고 우리 당의 입장으로도 정리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개헌 노래하던 분들이 그냥 그에 대해서 자기들 입장을 밝히면 되지 갑자기 연임 중임 이런 정말 초딩 수준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딱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메시지를 뭐 반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발화자를 공격을 해서 너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저건 물고 뭐 들어서- 저런 경우는 신종 수법이죠. 왜냐하면 보통 메시지를 공격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하는데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무식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셀프 독특하다고 디스인가요? 봅니다. 근데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결국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네, 그 이제 수사하고 기소 분리라는 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수사 기소 분리라는 면도 있을 수 있고 영장의 어떤 주체를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 네. 어서 비슷하면서도 또 약간 다른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검찰의 과도한 어떤 독점, 거의 세계적으로 가장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네. 케이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나라 검찰이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무후무하게 딱 윤석열만 겨냥해서 봐준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풀려나간 것에 대해서 법원에 이 신청조차도 안 하는 그리고 다른 케이스는 다 그대로 하는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을 스스로 자청해서 했기 때문에 검찰의 독점권을 그대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리라 본인들도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검찰을 뭐 공소청이나 기소청 이런 걸로 바꾸실 건가요? 그 아주 구체적인 말씀은 대선 이후에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네. 새 근데 정부가 대선 들어서게 공약 보면은 되면 10대 공약 중에 두 번째가 검찰청 개혁.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소청 전환인데. 네, 큰 방향에서는 그런 수사 기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의 디테일은 디테일과 속도는 지금 그러니까 큰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과 속도 시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칙과 굳이 얘기할 필요는 방향은 없을 것 수사 같습니다. 기소 분리를 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할지는 추후에 하시겠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봅시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50%뭐 절대 과반 넘는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8번 대선에서 50%를 넘긴 득표는 박근혜 후보가 네. 51.5인가 뭐 그게 최고였던데 그거 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쉽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후보 격차가 일단은 한 20% 전후로 나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조사가 나오는데 네. 후보가 워낙 격차가 있다 하는 것은 대략 공인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당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훨씬 격차가 적다 하는 것도 대부분의 인정하는 바 같습니다. 그럼 그 중간 어딘가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텐데 선거는 대부분 정당 지지도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하는 거고요. 그 기본적인 전제 방침은 수치 목표는 제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다만 기대하기는 박빙으로 승부가 나면은 헌재가 8대0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해 준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적어도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건 정리하고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라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제2의 IMF 위기 수준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네.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랬듯이 상당 정도 집중력을 가지고 가야 되고 안정이 필요한데 그런 정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여건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러자면 너무 빡빡한 선거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저희가 뭐 압도적인 승리 이런 건 바라지도 않고요. 정말 최소한의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50% 넘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되면요 좋겠지만은 그게 이렇게 쉽겠습니까? 예. 대선이 꼭 2주 남았는데 광주, 전남, 호남 유권자께 드리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면 대죄를 짓는 선거입니다. 그런 각오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투표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고요. 네. 며칠 전에도 이재명 후보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민주당은 호남으로부터 광주 전남에 빚을 너무 많이 졌다. 좀 많이 이제 갚아야 될 때 아닌가요? 계속 그런 빚만 생각을 지면. 실제로 하고 있고 네. 이재명 후보는 진짜로 많이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화의 성지를 넘어서 새로운 어떤 미래적 발전의 네. 성지로 다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성과로 이제는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건 네. 후보의 확고한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서 말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